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이 개막해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성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잠시 뒤 취재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싼 금속을 쓰지 않고도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자 구조를 재배열해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를 높여 안전성과 비용 면에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패치 형태로 피부에 붙여서 혈압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압박감 없이 인체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어 일상 속 상시 측정과 맞춤형 진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아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아왔지만 높은 가격과 성능 한계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싼 금속을 쓰지 않고도 전해질의 원자 구조를 재배열해 전고체 배터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와 폭발 위험을 크게 낮춘 전고체 배터리. 하지만 고체 안에서 리튬이온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선 값비싼 금속이나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비싼 금속을 쓰지 않고도 전해질의 원자 구조를 재배열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르코늄 기반 할라이드 전고체 전해질에 산소와 황 같은 이가음이온을 도입해 내부 구조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이가음이온은 전해질 내부의 결정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를 통해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주변에 이제 작은 그 산소를 소량 이렇게 도입함으로써 구조가 리튬이온 확산에 적합한 구조로. 실험 결과 이온 전도도는 기존 지르코늄 기반 전해질보다 2배에서 4배까지 향상됐고 기존 전고체 배터리보다 수명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걸림돌, 상용화의 걸림돌은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비싼 금속을 쓰지 않고 저렴한 지르코늄 금속을 그대로 사용한 채로 이가음이온만을 도입함으로써 재료를 추가하지 않고도 구조 설계만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기술로 산업 현장에서의 상용화 속도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패치 형태로 피부에 붙여서 혈압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압박감 없이 인체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조였다가 서서히 풀 때 나타나는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커프 방식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압박감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연구팀이 패치 형태 혈압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센서는 초음파를 혈관에 보내고 혈관 벽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혈관 직경 변화를 통해 혈압을 확인합니다.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반향이 되는 에코 시그널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에코 시그널을 혈관의 벽 두께가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미세하게 바뀌는데 그 미세한 변화를 갖다가 저희가 측정을 해서 혈관의 직경이 변하는 것을 혈압으로 환산해서 이제 혈압을 갖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 두께는 0.5mm 이하, 무게는 1g 미만으로 신체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 깊은 혈관까지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 혈관 팬텀을 대상으로 혈압의 정확도, 측정 정확도를 개선했지만 상용화하려면은 실제 피험자를 모집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인허가를 이제 얻어서 상용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센서를 무선으로 만들고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상시 측정과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피지컬 AI 열풍 속에 인공지능을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2026에 막이 오르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올해도 메인 전시장 입구에 위치한 LG전자가 관람객들을 맞이했지만 단독 전시관을 차려 독립한 옛 삼성전자 자리는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CES의 가장 큰 화두는 피지컬 AI. 인공지능을 살아 숨쉬게 하는 또 다른 주역인 전력과 인프라 기업들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첫 출사표를 던진 한국전력은 송변전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AI가 진단하는 신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을 잡고 설치한 거북선 전시관도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곳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국난극복의 상징 전기 거북선이 등장하자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계에 우뚝 서겠다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해결할 에너지 엔진들도 출동했습니다. 두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계공학의 꽃 대형 가스터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선두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연전 SMR도 선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한국형 소형원전 ISMR이 만드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의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 인공지능 시대 최대 필수 자원으로 꼽히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세계를 향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 세계 첨단 기술 기업이 한 곳에 모인 CES 2026. 20년 넘게 삼성전자가 자리 잡았던 센트럴홀에 중국 TCL이 가장 큰 전시관을 채우며 중국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특히 로봇 분야에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로봇 전시 38곳 가운데 21곳이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사각링 안에서 격투 시범을 벌이는 로봇 앞에는 관람객들이 모였고 사족 보행 로봇이 제주 넘기를 선보이자 사람들은 감탄하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장면도 함께 등장합니다. TCL의 TV 화면에는 한옥과 한복, 한국 전통 문양을 연상시키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기술보다는 연출이 더 눈에 띄는 장면이었는데요. 아예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한 제품들도 여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LG전자의 에어로켓 타워를 떠올리게 했고 하이센스가 강조한 가전과 기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홈 생태계는 기기 연결 방식과 화면 구성이 삼성의 기존 방식을 똑 빼닮았습니다. 이런 장면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늘 앞서 있는 우리 제품들을 쫓아가면서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CES에서 중국은 분명 달랐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뛰어넘는 기술을 여럿 선보인 게 눈에 띄었는데요. 급변하는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도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루시드 그룹과 누로, 우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양산형 로보택시를 선보이며 연말 상용화를 향한 첫발을 디뎠습니다. 이로써 이들 세 업체는 알파벳의 웨이모와 테슬라 등 미국에서 대규모 로보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차량은 루시드의 그래비티 전기 SUV를 기반으로 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통합한 루프 장착 센서를 통해 360도 전방위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 로보택시는 오는 12월부터 도로주행 시험 등 검증이 완료되면 연말 루시드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김은별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6이 현지 시간 6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CES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인데요. 그중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성과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목, 어깨, 허리, 손목 등 여러 관절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유연함인데요. 관절 56개의 자유도를 갖췄습니다. 아틀라스는 50kg의 무거운 부품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 시제품에서 벗어나 2028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완성형 로봇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매년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LG도 새로운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가사 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전기업 가운데 홈 휴머노이드를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클로이드는 가전제품을 조작하고 손가락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식사를 알아서 준비합니다. 섬세하게 관절을 움직이는 정교한 기술은 가정용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혀왔는데요. 클로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빨래를 정확히 개는 기술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LG는 이를 통해 인간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Our vision for the AI home is clear. To give time back to our customers.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동반자와 공감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 단독 전시관에 고도화된 인공지능 가전제품을 선보였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냉동인지, 수제 요리인지에 따라 알아서 조리법을 제시하는 오븐부터 특별한 시각 장비 없이도 3D 화면을 구현하는 모니터, 그리고 구부러지고 비좁은 장소에서도 네모 반듯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빔 프로젝터까지 인공지능을 심은 새로운 기술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AI로 연결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2016 CES에는 1,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이 꾸려진 만큼 명실상부한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또 어떤 놀라움을 또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김은별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좋은 글로벌 평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황 의원은 소형 모듈 원자로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의 필수 전력원이라며 국가적 지능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도 3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7년 만에 자체 최대 영업이익이기도 합니다. 매출도 새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은 93조 원으로 한 개 분기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에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열풍으로 시작된 반도체 호황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분기 실적은 디램과 낸드,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가 가장 컸고요. 영업이익이 20조 중에서 메모리 부분이 거의 한 80% 차지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은 43조 5,3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3년 만에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폭락하며 10만 달러 선이 무너진 비트코인을 두고 새해 전망이 다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최대 19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추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권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12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최근 뚜렷한 방향 없이 등락을 반복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고 다른 누군가는 더 큰 변동성의 전조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혼재된 시각의 배경으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지목합니다. I think we've just been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risk-on days and risk-off days, and it kind of suggests this underlying volatility that investors can't really make up their mind.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낙관론자들은 기관 자금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올해 비트코인이 17만에서 1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과 기업들의 보유 전략이 가격을 떠받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대안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What Bitcoin represents as well as gold is that there's an incredible demand for non-fiat currencies. 기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시장 불안 속에서도 주식처럼 흔들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10,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Historically, cryptocurrencies have not been a great hedge against inflation when you look specifically at periods of high inflation. 친가상자산 기조와 제도권 편입 같은 정책 환경 변화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This is a new golden age for Bitcoin. And I think when you look what's happening in the Beltway under Trump, you're going to have a deregulatory environment. 결국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변동이 큰 위험 자산으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10만 달러가 무너진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복합 만성질환 현안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성인의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은 26.4%로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2개 이상인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은 19.7%로 5명 중 1명꼴이었고 2013년보다 1.7배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2%, 40, 50대 17.3%였고 60세 이상은 40.8%에 달했습니다. 만성질환 2개를 보유한 환자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함께 앓는 유형이 19.9%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7.1%,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4.9% 순이었습니다. 1.5kg 미만으로 태어난 극소저체중아의 뇌성마비 진단율이 8년 새 반으로 줄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생 극소저체중아의 1.5세 기준 뇌성마비 진단율이 3.1%를 나타내 2014년생 6.2%의 반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생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기준 생존율이 90%를 나타내 22년생 90.1%, 23년생 89.3%에 이어 2년 만에 90%대를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극소저체중아의 주요 신경학적 합병증인 뇌실내 출혈이나 신생아 경련 등 유병률도 전년생 대비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며 고위험 미숙아의 생존율과 예후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과일나무가 얼어 껍질이 갈라지는 동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일반 건축용 페인트를 나무에 발라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차열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과수 전용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겨울나기에 여념이 없는 사과 과수원입니다. 나무 아랫부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햇살에 나무 온도가 급격히 올랐다가 밤사이 기온 하강으로 껍질이 갈라터지는 동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해 예방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볏짚이라든가 아니면 어는 거 방지하는 스펀지 형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 페인트를 도포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동해를 막기 위해 기존엔 건축용 수성 페인트를 발라왔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농진청과 KCC가 과수 전용 흰색 수성 페인트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기존 범용 도료의 경우 신장률이 10% 내외인 반면 개발품은 신장률이 150% 이상 수준으로 나무 생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은 햇빛 반사율을 높여 낮 동안 나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밤엔 급격한 냉각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나무는 낮 동안 13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지만 전용 페인트를 바른 나무는 상승폭이 3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나무 성장에 맞춰 늘어나는 신장률을 기존보다 20배 이상 강화해 페인트막이 갈라지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주간부에 급격하게 온도의 상승이 되면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동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페인트를 이제 바르게 되면은 이런 온도 편차를 줄여줌으로써 동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농진청은 현장 실증을 거쳐 전국 주요 과수 재배지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김승용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소방 헬기를 통합 운영해 관할 경계가 없는 출동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소방청 주요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소방청은 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119 시스템을 만들어 신고부터 출동, 조사, 분석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가 다시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